통장에 2억이 있는데 5년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초반 부부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워 보였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78세쯤이면 돈이 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80대 중반까지는 거뜬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 70대는 예전 50대처럼 건강하십니다. 80대도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은 오래 가는데 돈은 그만큼 안 가는 겁니다. 건강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산 수명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짧아지는 거예요. 무릎 한 번 다치면 택시비 늘고 보조기구 사야 하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 쓰면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갑자기 2배로 뛰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 자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거죠. 집값은 10억인데 통장엔 3천만 원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매달 쓸 돈이 부족해지는데 집은 당장 못 팔잖아요.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출 받자니 나이 때문에 한도도 적고 이자는 비싸고 결국 조금씩 모아둔 돈 깨먹다가 어느 순간 정말 위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고 손주 생기면 또 보태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집이 정말 많아요.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부모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저는 35년 동안 장수시대 노후 자산과 자산 수명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백 가정을 상담하면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인 집보다 돈은 있는데 구조가 엉망이어서 문제인 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게 묶여 있고 현금은 없고 자녀 지원은 계속되고 돌봄 비용은 예상 못했고 이런 구조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자산 수명이 건강 수명보다 먼저 끝나버립니다.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자 80세, 여자 86세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절반은 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90세, 95세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80세 정도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내 자산 수명이 내 건강 수명보다 길게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80세에 떨어지면 소용없고 돈이 좀 적어도 95세까지 버티면 그게 성공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산 수명을 갉아먹는 노후 착각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산 수명을 건강 수명보다 길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 수명이 몇 살까지 버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 또래 형님 부부였는데요. 남편분은 이성우 69세님, 아내분은 저를 볼 때마다 동생이라고 부르시던 분입니다. 이성우님 댁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안정된 집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 30평대 괜찮은 집이었고요.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2천만 원 남짓, 비상금 통장에 1천만 원 정도, 합쳐봐야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3년간 갚아줬어요.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혼수에 목돈이 나갔고 딸 신혼집 가전제품까지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넷이 생기면서부터는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생일 선물 사주고 사교육비 보태주고 방학 때는 여행 경비까지 대주셨습니다. 한 손주당 한 달에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25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150만 원 쓰고 자녀와 손주 지원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가고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가끔 병원비나 경조사비 나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성우님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어요. 예전처럼 걷기가 힘들어지고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해지면서 택시를 자주 타게 됐습니다.
한 달 택시비만 3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예전처럼 못하시니까 청소 도우미를 주 1회 부르게 됐고 거기서 또 한 달에 4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어지셨어요. 마트 배송 서비스를 쓰면서 배송비가 붙고 소량 구매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식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남편분이 집에만 계시니까 간식도 늘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키게 되고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그때쯤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성우님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보다 돈이 먼저 늙는 것 같다고 통장 잔고가 자꾸만 나보다 먼저 죽어가는 느낌이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이 속도로 가면 75세쯤이면 현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우님 부부는 둘 다 건강만 잘 관리하면 90세는 충분히 사실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화려한 재테크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였어요. 첫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도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서 손주 용돈이나 사교육비 지원은 더 이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부모 통장 상황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둘째, 부부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매달 200만 원만 넣고 비상 통장에는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채우고 남은 돈은 자산 수명 연장 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절대 200만 원을 넘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셋째, 이성우님이 작은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각종 공구 다루는 걸 잘하셨거든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간단한 생활 공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주 2회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이었지만 이게 택시비를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넷째, 생활비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정말 필요할 때만 타고 가까운 거리는 천천히라도 걸어보기로 했어요. 배달 음식은 주 1회로 제한하고 마트 배송 대신 동네 시장을 이용하면서 소량 구매를 늘렸습니다. 청소 도우미는 2주에 1회로 줄이고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천천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 용돈 못 주는 게 마음 아프고 생활비 줄이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남은 돈이 생기고 비상 통장도 차곡차곡 쌓이고 강의료 40만 원은 고스란히 자산 수명 연장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1년쯤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성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벌지도 않았고 재테크를 한 것도 아닌데 통장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요.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성우님처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자산 수명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성우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산 수명이 먼저 끝날까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자산 수명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자산 수명을 갉아먹는 노후 착각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까지만 살 거라는 착각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계획하실 때 평균 수명만큼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이렇게 숫자만 보고 통장을 맞추시죠.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절반은 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남성의 경우 4명 중 1명은 90세 이상을 살고 여성은 3명 중 1명이 90세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인구는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의학기술의 혜택을 받은 세대라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호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스스로 85세까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자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 결혼도 다 도와주고 그 나이까지만 버틸 금액으로 통장을 정리해 두셨어요. 그런데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잘하신 덕분에 80대 중반에도 정정하게 움직이시게 된 겁니다.
문제는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계획에 없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 삶은 늘 불안과 함께였습니다. 노후 자금을 계획하실 때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최소 92세, 가능하면 100세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셈을 넉넉하게 잡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장수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짧게 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은 지금 노후 자금을 계산하실 때 몇 살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조용히 갈 거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느 날 편하게 눈 감겠지, 길게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꽤 오랜 기간 크고 작은 불평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5년에서 10년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그런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박은자 81세님은 8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혼자서도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고관절 골절을 크게 겪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은 했지만 그때부터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택시 이용이 늘고 무거운 짐 들 때 도움이 필요하고 청소할 때도 누군가 와야 하고 그때부터 각종 서비스 비용이 한꺼번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던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뛰어버렸어요. 자산 수명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드시 말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돌봄과 이동, 생활 지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간의 비용을 따로 떼어두거나 이를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면 당황스럽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덜 불안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돌봐줄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집 한 채면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만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집값은 언젠가 오른다, 집이 노후 보험이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비와 돌봄 비용은 현금으로 나가는데 집은 팔기 전까지는 숫자로만 존재하죠. 일본의 고령화 연구를 보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장기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들이 적지 않았어요. 부동산에만 자산이 묶여있던 가정일수록 현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적어져서 자산 수명이 더 빨리 끝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최영민 70세님은 도심 아파트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세로 8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현금은 거의 없었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연금으로 버텼는데 몸이 불편해지고 택시, 돌봄, 각종 생활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자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결정을 미루다가 자산이 훨씬 더 소진된 뒤에야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다급하게 집을 팔려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급하게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이사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적어도 생활비와 돌봄 비용은 현금과 금융자산에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집을 무조건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집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두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노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뉘어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라도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많이 해주면 노후가 편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녀 교육, 결혼, 집 마련까지 도와주면 아이들이 덜 고생할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세대의 자산 수명이 먼저 끝나고 자녀도 스스로 서는 능력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가족 구조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일정 시점 이후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부모도 자립을 유지하는 가정일수록 노후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요.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부담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불안이 오래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는 독립심이 약해지고 부모는 자산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김선자 67세님은 오랜 상담 끝에 자녀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인데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자녀 쪽에서 많이 서운했고 김선자님 본인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면서 생활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김선자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자산 수명이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 지원에는 반드시 시한과 한도를 두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것인지 부부끼리 먼저 정하고 자녀에게도 차분히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신해주던 사랑을 자립을 도와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 지원을 언제 어디까지로 정해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열려있는 상태인가요? 5번째는 노후에는 수익률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노후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수익률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몇 %짜리 상품인지 얼마나 빨리 불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쏠리죠. 그런데 장수시대의 자산 수명을 지키는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와 습관에서 나옵니다. 각종 자산 운용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경험한 그룹보다 평범한 수익률로 길게 가져간 그룹의 자산 수명이 훨씬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손실 한 번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됩니다. 젊을 때는 손실 나도 일해서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권호수 66세님은 은퇴 후 수익률이 높다는 상품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주식, 코인, 고수익 펀드에 5천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처음 몇 달은 수익이 나서 좋아하셨는데 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한 번에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이 더 커졌고 결국 원금의 절반도 안 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통장 구조를 나누고 분산 투자와 전략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산 수명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그때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률을 쫓던 습관을 멈춘 것이 내 자산 수명을 살린 전환점이었다고요. 은퇴 이후에는 자산 전체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10%, 많아도 20% 안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돌봄 비용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해요. 재테크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률보다 먼저 위험을 통제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지금 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아시나요? 이렇게 자산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착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 건강 수명보다 자산 수명을 더 길게 늘리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수 가정치부터 다시 잡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에요. 80세까지만 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최소 92세, 가능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로 가정부터 다시 잡는 거죠. 이렇게 출발점이 바뀌면 저절로 계획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수를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과 예상되는 연금, 생활비를 기준으로 92세까지, 100세까지 각각의 경우에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대략적인 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깊이가 훨씬 달라집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빡빡하다는 걸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일찍 알수록 대비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몇 살까지 살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가정하고 계신가요? 2번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노후에는 현금과 금융자산이 숨구멍 역할을 합니다. 집은 내 몸을 지켜주는 공간이지만 생활비와 돌봄 비용은 결국 현금에서 나오거든요. 무작정 집을 팔거나 옮기는 결정은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지역 여건을 모두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내 자산을 적어보면서 부동산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비슷한 비율에 가깝도록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옮기거나 일부를 현금화하는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수명에 도움이 돼요.
지금 내 자산에서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돌봄과 생활 지원 비용을 미리 떼어 두는 겁니다. 말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돌봄과 생활 지원 비용입니다. 이동이 불편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비용이죠. 이 부분을 전부 자녀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대비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하네요. 전체 자산에서 일정 비율을 말년 돌봄 준비금으로 이름을 붙이고 따로 떼어두세요. 간병과 생활 지원 관련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전한 자산으로 따로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은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년 5년에서 10년 동안의 돌봄과 생활 지원 비용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자녀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빨리 자립할수록 부모의 자산 수명은 길어집니다. 동시에 자녀 세대의 인생도 훨씬 단단해져요. 갑자기 중단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부부끼리 자녀 지원의 나이와 한도를 상의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서 지원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 정서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돈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섯 번째는 장기 분산 투자와 투자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노후 자산 운영의 핵심은 크게 벌지 않더라도 크게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장기화 분산, 그리고 한도가 꼭 필요해요.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단기간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자산과 내 나이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먼저 전체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에 넣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하세요. 10%, 많아도 20% 안쪽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종목과 상품에 나누어 담고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한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자산은 생활비와 돌봄, 비상자금의 역할을 하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여러분은 혹시 투자 비중을 숫자로 정해두셨는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생활비 구조와 전략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산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산 수명이 몇 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디를 줄이고 어디에는 써야 하는지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한 달 지출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꼭 필요한 지출, 줄일 수 있는 지출, 없어도 되는 지출.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과 없어도 되는 지출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자산 수명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리고 줄인 만큼은 자산 수명 연장 통장으로 옮겨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한 달 지출 중에서 오늘 당장 5%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지 떠오르시나요? 일곱 번째는 관계와 외로움을 관리하는 겁니다. 장수 시대에는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점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외로움이 곧 지출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동네 작은 모임, 취미활동, 봉사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관계들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것이 말년의 자산 수명을 지키는 숨은 힘이 돼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실천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균 수명만큼만 살겠지 하며 느슨하게 준비하던 과거의 상식, 집 한 채면 노후는 안전하다는 믿음, 자녀에게 많이 해주면 나중에 돌봄을 받을 거라는 기대, 수익률만 잘 나오면 자산 수명이 길어진다는 생각, 이 오래된 상식들이 장수 시대에는 오히려 자산 수명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셨습니다. 반대로 노후를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를 화려하게 늘리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장수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말년 돌봄 비용을 미리 떼어두고 자녀에게는 일정 시점에 자립을 권하고 투자에서는 수익률보다 손실을 먼저 통제하고 생활비 구조를 정리해 나가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관리들이 모여서 내 자산 수명을 건강 수명보다 길게 만들어줍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현금은 이미 바닥에 가까워져 있고 자녀도 자기 삶에 지쳐 있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 이때부터는 한 번의 결정이 너무 버겁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가격은 제대로 못 받고 돌봄 서비스는 써야 하는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고 자녀한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져도 말년 5년에서 10년쯤을 대비해 둔 자금과 구조가 있다면 돌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덜 흔들립니다. 집과 금융 자산이 균형을 이루고 자녀도 어느 정도 자립해 있고 생활비 구조가 단순하다면 자산 수명은 자연스럽게 건강 수명보다 한 걸음 더 길어집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좋은 조건을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대안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자기 전까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자산을 4칸으로 나눠 적어 보시는 겁니다. 첫째 칸에는 집 같은 부동산, 둘째 칸에는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셋째 칸에는 투자 자산, 넷째 칸에는 말년 돌봄과 비상자금. 이 4칸에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대략이라도 적어보면 앞으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채워야 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이 몰려 있거나 현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거나 투자 자산이 위험하게 높거나 돌봄 준비금이 아예 없거나 이 현실을 아는 것 자체가 첫걸음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상황과 가장 비슷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